저기 수업 따라오세요? 어려우세요? 날도 더우고 이런 거를 많으시고 우선 해드리는 거는 좀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 전에 OT 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75점 정도로 그냥 가볍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해드렸던 수도 문제 중에 여러분들 쉬운 파트니까 한 16개 이상 목표 두시고 지금 해드리는 윤리는 외울 게 많아요. 솔직히 말장난 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20개 중에서 한 많이 맞으면 한 15개, 적게 맞으면 한 12개 정도. 왜요?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에서 45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최소 못해도 한 30개 이상 기본 베이스로 하셔야 돼요. 45개 중에서 한 3개에서 35개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런 의미에서 246페이지에 보시면 대외활동 보기에 대외활동 245페이지 대외활동 대외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MBC 방송국에 출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SBS 나온다든가 이렇게 대외활동 한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 자, 1번에 보시면 허가 등의 절차, 소속 부점장, 준법감식 또는 대표의 주치의 사전. 자, 우선 사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책을 통틀어서 사후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사전이에요, 사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전에 승인 받아야 다 있어요. 사후는 약관 쪽에 하나 있긴 있어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사전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 받아야 되고 준법감시에 물려받는다 해서 사전 꼭 기억하십시오. 사전이다. 여기서만 사전이에요. 영어 사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앞전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준수사항 기업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경우에 줄치세 사견 줄치세 사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담회에 가면 여러분들이 좌담회 가서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증권이라는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공인이 돼요. 공인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증권에서 그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투자 권유 대행을 하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인이에요. 공인. 근데 한참 얘기하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이렇게 꼭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경우에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해야 한다.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 니은 대외 활동으로 의해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이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대외 활동으로 의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감사를 주면 감사합니다 받아야죠. 안 받아요? 받아야죠. 대신 신고만 하면 되죠. 시험장 가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받는다. 신고만 하면 돼요.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투자회사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 자, 이 3번 정보 제공 및 정보 통신 수단의 사용이라고 쓰시죠. 기업, 임직원을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나오거나 신문사 나올 때 다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메일은 사용 장소에 관계없이 줄치세요. 표준 내용 통제 기준 및 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메일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괜찮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날아가는 경우는 다 걸린다. 그 다음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에 통해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에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줄치세요. 사전에 준법감시 줄치셔야 돼요. 준법감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아셨죠? 그 다음 고용계약 종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오면 3번에 보시면 사회 등에 대한 윤리 있으시죠? 사회질서에 대한 윤리 있어요. 사회질서. 사회질서 존중입니다. 1번 사회질서 존중. 자, 1번 기존의 불공정 거래 행위 외에 줄치셔야 돼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규제한다. 자, 내부자 거래라고 제가 좀 더 해드릴 건데, 내부자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내부자가 있고, 1차 정보 사용자가 있고, 준내부자가 있고, 그다음 1차 정보 수령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 2차, 3차 정보 수령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가 오늘 회사에 임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바이오로 정말 잘해서 IT, 인공지능을 너무 잘해서 조만간 뭐가 나올까요? 그래, 로봇가 나올 거야. 이걸 만들고 있어. 이분이 마나님한테 얘기했어. 마나님은 1차 정보 수령자. 이분이 놀러갔던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했어. 2차 정보 수령자. 이분이 남편한테 얘기했어. 3차 정보 수령자. 하나님 법사 여기서 잘랐거든요. 근데 시장질서교는 일어난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도시 해커하는 애가 여러분 PC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 빼왔어. 해커가 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하나 있네.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집을 누가 놀러 갔는데 누가 털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문서가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해킹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1번 기존의 불공정 행위 이외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규제한다. 한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 미공개 주요 정보는 1차 정보 수령, 1차 수령자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한 주체세 모두를 제재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직무에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이건 당연히 했고요. 그 옆에 줄 치셔야 돼요. 해킹, 절취, 기만,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알면서 이를 받아서 전달한 자도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4번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기존의 불공정 행위와 달리 목적성이 없어서 줄 치셔야 돼요. 목적이 없어.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매일 매도 치고 맨날 매수 쳐. 거래는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 목적성이 없어도 그것도 키워드예요. 그 다음 그 밑에 줄 따라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대량 매매가 체결되어 시세의 급변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넓다. 여러분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질서 교란자는 기존에 했던 1차 사정자 끝나고 그 위에도 해주는데 첫 번째 목적성이 없어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해킹 절도도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오류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 그 정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직무윤리 준수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있으시죠? 자, 내부 통제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아실 거는 시험하고 연결되는 거는 1번에 2번에 보시면 금융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줄치세요. 법적으로. 내부 통제 제도라 해서 준법감신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쓰는 전단지 이런 것들에 보면 밑에 준법감시 P 이렇게 나오는 건 다 거기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내부 통제 제도는 준법감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야는 법적으로 키워드는 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금융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한다. 기준을 만들거나 변경하면 어디? 이사회. 줄치세요. 이사회. 이사회가 키예요. 이사회. 자, 그 다음에 4번 감사도 있으시잖아요. 감사는 사후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이 감사는 감사의 사후적 감독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적 심의로서 준법감시를 줍니다. 아셨죠? 감사는 사후적인 거고 준법감시는 사전적인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중요합니다. 내부 통제 주체별로서 있으시죠? 1번 이사회. 이사회는 뭐를 만들어요? 기준. 이사회는 기준 나오면 이사회. 그 다음 그 밑에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가장 중요한 건 운영이라는 단어 나오시죠? 운영과 감독은 대표이사. 그 다음에 준법감시는 실행. 수행. 맨 끝에 실행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회가 아니고 기준 누가 만드냐?
나머지는 쭉 보시고 혹시 그런 부분 나오면 그냥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보시면 준수사항이 있으시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 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문구 나오면 그냥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회사도 하실 텐데 있을 거예요. 뭐 서약서 쓰는 거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면 돼. 다 걸려요. 아셨죠? 내부 통제기도 다 있어서.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이제 준법 직무윤리에 대한 외부 부재 있으시죠? 외부에서 하는 거 협회, 네, 금융위, 민사, 형사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십시오. 248페이지 분쟁 예방 윤리화 시스템. 자, 분쟁 예방을 위한 시스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진짜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냥 책 보지 마시고 자, 회사와 고객의 이익이 충돌됐어요. 누구 위선이었지? 누님 큰일 나요. 그 현실. 시험장에 큰일 나요. 아셨죠? 다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이 충돌됐어. 누구 우선이었지? 고객. 그렇죠. 이게 답이야. 두 번째, 회사와 임직원의 관계가 부딪혔어. 누구 우선이었지? 회사 우선. 그렇죠. 이래 맞는 거예요. 그 문제, 그거 문제. 그게 나와요, 진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248개 쭉 내려보시면 2번에 보시면 중간에 금융투자 상품의 권유 및 판매에 관련된 각종 의무에서 1번 선관의 의무, 고객 이선 이 최우선의 원칙 있으시죠? 네, 그거 추천하시면 되고 그 밑에 1번, 2번, 3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고객의 이익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 2번 회사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 3번 모든 고객 이익을 동등하게 다뤄준다. 이런 문구 그게 9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법. 이것도 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개인정보법은. 이건 몇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자, 줄 주세요. 개인정보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관련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정보법은 일반법이라서 이것 말고 정보통신법이라는 게 혹시 있으시죠? 아니면 금융 관련된 법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군데가 부딪히면 법과 법이 부딪히면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법과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법이 부딪혔어. 그럼 신용정보법 우선이에요. 근데 신용정보법 이런 게 없어. 그럼 개인정보법으로 가요. 왜? 개인정보법은 일반법이라서. 체크해서 개인정보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인정보의 개념 있으시죠? 개인정보 세 가지가 있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1번 식별정보, 고객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거, 그 다음에 운전면허번호 이런 것을 식별번호를 하고 식별이라는 게 그거죠. 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민번호 1번과 2번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감정보. 민감정보는 정말 민감한 거예요. 이 사람의 정당, 정치, 이런 것들이 민감정보. 그 다음에 금융정보, 신용카드, 그 다음에 통장, 이런 게 신용카드. 이런 걸 외울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맞추시면 되고. 여러분 할 건 그 밑에 이 중에서 줄 주세요. 민감정보 체크, 고유식별정보 체크.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고객이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사천반이 다.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할까요? 분명히 세 개가 있었죠. 세 개 중에 뭐가? 민감정보하고 고객 식별정보예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틀려요? 금융정보가 좀 틀려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금융정보와 고객 식별정보는 고객이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민감정보와 식별정보. 그 다음 그 밑에 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있으시죠? 자, 이것도 말장난하는 시험 자주 나옵니다. 1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주치자 최소 범위 내에서 시험 잘 가면 약간 최대로 바뀌겠죠?
다음 2번. 개인정보의 처리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해서는 안 되죠. 이 문구는 4천만이 아니고 5천만이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 익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명 처리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익명 처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 답은 아니에요. 4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항상 비공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비공개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그거 기억치 않으세요? 어떤 회사가 개인정보를 막 썼던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숨기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최소. 그 자리가 최대로 바뀌면 틀려요. 근데 네 번째 거 공개. 그게 비공개하고 틀려요. 시험 문제는 항상 두 개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려면 떨어지는 좀 심하죠? 그 다음 쭉 내려오시면 5번에 보십시오. 5번에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해가지고 자 법정 손해배상 도입제도 했어요. 법정 손해배상 도입. 그래서 줄 치셔야 돼요. 법정 손해배상 도입 줄 치시고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도 체크 얼마? 300만 원. 그냥 300 줘 무조건. 그 다음 만약에 증명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서 최대 몇 배? 3개. 3회, 300에 3. 그 다음에 그 밑에 징역은 몇 년? 5년. 최고 벌칙은 5천만 원. 그래서 개인정보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리, 일반법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식별정보가 3가지가 있는 거 기억하실 때 공개할 수 있는 거는 민감정보하고 그 다음에 식별정보 가능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0만 원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3배까지 할 수 있고 5년에 5천 원. 제도 외우는데 시험에 나가신 분들은 당연히 외우셔야죠. 한 문제로. 그 다음 250페이지 금융소비자 보호. 자, 금융소비자 보호는 자 이번에 보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그거 1번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필요성 기본적으로. 자, 공급자에 비해 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들은 교섭력이 떨어져요. 공급자는 회사에 비해서 교섭력이 떨어져요. 솔직하게 회사가 만든 상품 팔죠. 고객이 원하는 상품 안 만들어줘요. 이때까지 고객이 만들어준 상품 만들어준 적 있어요. 못 만들어요. 왜? 요구가 다 달라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쓰는 약관이 무슨 원칙이지? 부가 무슨 원칙인데? 약관에 쌍방이 있고 만들어놓은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교섭력이 떨어집니다. 2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교섭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 아셨죠?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게 분쟁 조정 제도인데 제가 여기서 끝낼게요. 분쟁 조정은 3가지가 있는데 외워주기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외워볼게요. 금융감독원 아셨죠? 자,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외울 테니까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 198페이지 198페이지로 보세요. 자, 198페이지 금융감독원 민원이 있어요. 이거 좀 볼게요. 자, 금융분쟁 사칙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몇 명이냐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 숫자 기억하시고. 숫자 기억하시고. 체크하셨죠? 그 다음 그 밑에 3번. 금융감독원장은 DP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칠 필요는 없다 체크. 우선 줄치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줄치지 마세요. 금융분쟁 조정 절차. 투자자는 1차적으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감사실입니다. 소비자 문의는 하지 마세요. 교재들끼리 있어요. 교재들 가서.
다음에 2번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 그 후에 접수되는 신청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한다. 민원을 자꾸 똑같은 거 3번 이상 내면 안 받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합의 권고. 금융감독 원장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구두 동그라미, 구두 체크, 서면 체크, 구두 또는 서면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합의 권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합의 권고를 하였으나 접수한 날로 30일 체크. 30일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해부해야 한다. 조정위원회 해부해야 한다는 60일 체크. 60일 내에 심의를 하여 조정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 됩니다. 숫자 기억하세요. 30에 60.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 재판상 화해 체크.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재조정 신청 사유. 그래서 재조정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보시면 사유는 몰라도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이 감히 뭐를 내냐? 민원을 내요. 어디다가? 금융감독원에다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할 거잖아요. 민원을 내서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금융감독 원장이 이 갑과 회사를 불러다가 야, 니네 민원 들어왔는데 합의해봐 라고 뭐 할 수 있다?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아니구나. 권고. 죄송합니다. 권고를 할 수 있어요. 권고. 합의를 뭐 할 수 있어요? 권고. 야, 그냥 싸우지 말고 와서 그냥 해. 그런데 이 권고를 오케이 하면 끝. 아니 오케이 안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조정위원회로. 자, 위원회를 넘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숫자가 30일, 위원회 넘어가면 60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조정안이 나와요. 자, 조정안을 수락을 하면 재판상의 화해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외워줄 거는 뭐를 외워주셔야 되냐면 이 조정이 재판상에 화해하다. 꼭 기억하세요. 재미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잠깐 헷갈렸지만 권고는 재판상의 화해가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와서 너네 합의 봐. 권고. 받으면 끝. 근데 권고하는 수령하는 거에 대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권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30일, 60일 숫자 기억하시면 돼요. 저 감독원 거. 그 다음에 이 사람 몇 명으로 조정되어 있어요? 30명.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한 문제. 그래서 이게 19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98페이지. 다시 위로 정리할게요. 198페이지 위에 또 다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 기억하시고 쭉 내려오셔서 합의 권고할 수 있다. 누가? 금융감독 원장이. 권고는 구두와 서면으로 될 수 있어요. 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넘어가는데 그 숫자 기억에서 30일, 60일. 근데 조정안이 나와서 수락을 하면 재판상의 화해. 그거 기억하시고 재조정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250페이지 다시 한번 2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50페이지로 가면 이거 좀 구분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해드린 게 재판상의 화해가 난 금융감 5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50페이지 분쟁조정 제도라고 보시면 1번에 분쟁조정 효력이 있으시죠? 1번에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야네들만 그랬어요. 이걸 왜 다른 애들이 했지? 협회 많죠? 또 어디지? 소비자보호원, 금청와대, 하여간 다 내거든요. 고객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민사상. 왜냐하면 이 재판상에 관한 강제성이 들어가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재판상의 화해로 가고 나머지는 민법상의 화해로 가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융감독위원회 있으시죠? 2번에 금융감독원하고 그 밑에 4번이 협회 거예요. 2번은 금감원 거, 4번은 협회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금감원은 30일에 60일이죠. 네. 협회는 30일에 30일. 숫자예요. 숫자. 아셨죠? 그거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있으시죠? 조정의 장단점 있으시죠? 조정의 장단점, 장점. 비용 부담이 최소 작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법원 가게 되거든요. 네, 법원 가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 작게 들어간다. 장점. 단점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요. 그렇다고. 그래서 250페이지와 198페이지 둘 중에 한 군데 분명하고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251페이지 주요 분쟁 사례. 주요 분쟁 사례. 자, 볼게요. 자, 금융투자 상품의 분쟁의 특징. 1번, 투자 대상이 높은 가격 변동에 따른 고투자 위험이다. 주치세 고투자 위험. 금융상품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고객들이 그렇잖아요. 당신이 만질 때 1,000만 원 나옵니다. 해서 1,100만 원 나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 가죠. 999만 원 나오면 이상 쓴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2번,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의존도가 높다. 3번, 계좌 개설부터 거래 종료까지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금융투자 상품의 내재 특징, 야간 시험도 나와요. 내재 특징, 금융투자 상품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1번 원금 손실 가능성. 당연하죠. 2번,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지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책임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3번, 투자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지 나온다. 아시죠? 자, 시험 문제는 1번과 2번을 섞어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쪽을 정하고, 한쪽은 상품의 특징이고요. 한 번은 분쟁의 특징이기 때문에 주로 제가 상품의 특징을 외워두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이 3번입니다. 자, 금융투자에 대한 분쟁의 유형에 보시면 1번에 임의매매, 2번 1인 매매, 3번 부당 권유, 4번 주문 관련된 거 있어요. 이거에 대한 야가 뭐냐 개념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임의 매매는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 그 임의 매매예요. 아셨죠? 따라서 금융투자회사가 직원이 매매 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주치세 안 했음에도 고객의 예탁 재산을 주치세의 키워드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셨죠?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나면 짝사랑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1인 매매는 고객이 1임을 합니다. 1임 상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1임 상품을 넘겨서 어느 범위 내에서 네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10,000원을 주고 네가 써. 그건 1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1인인데 자 볼게요. 투자 1임업자가 고객과 투자 1임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음 주에 1임 계약의 취지를 위반하여 수수료의 수익 목적으로 사유로 인하여 과도한 주체세. 과도한 단어가 나오면 1임입니다. 부당 권유.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의 의무 주체세요.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부당 권유. 그 다음 주문 관련. 고객이 낸 주문을 증권에서 선물에서 등 투자 중개업자인 금융투자회사가 다르게 처리하거나 주문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걸 주문 관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대로 한 것은 임의. 그렇죠? 과도하게 한 것은 1임. 그 다음에 설명을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당. 그 다음에 다르게 하고 나오면 주문 관련. 이렇게 꼭 기억하셔서 푸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이거는 시험 보러 가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릴 건데 이건 사례예요. 못 외워요. 못 외워.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아니면 한 2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사례라서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냥. 아, 이렇게 이건 이렇구나, 이건 사례. 그래서 볼게요. 자, 1번 임의매매 사례. 자, 1번 비록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인 일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행한 신용거래의 경우 임의매매에 해당한다. 가장 키워드 신용거래라는 단어가 나오면 임의매매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즉시 임의매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매매를 추이한 것을 보기 어렵다. 이번 사례 잘 기억하세요. 시험 잘 나오냐. 고객이 알았는데 이의제기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인정하는 건 아니다. 3번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하였다 하더라도 직원이 고객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금지 지시를 불응하여 동 종목을 매수한 행위는 임의매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임의매매에 해당합니다. 4번 고객과 증권회사가 직원 간의 매매 위탁 경위, 투자자의 나이, 직업, 투자 경험, 잔고, 현황 발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매매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고사. 5번은 안 납니다. 왜 안 나는지 아세요? 길어요. 쓰기 귀찮아요. 6번도 잘 안 내는데 6번을 잘라서 내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였으면 계좌 개설 시 신청인이 포괄이임으로 하였다고 인정하는 요 부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알아서 해줘 라고 했으면 포괄이임한 거로 본다. 이 문구 거기까지만 갖고 하면 되네요. 거기까지. 고기. 처음에 알아서 해달라고 하였으면 계좌 개설 시 신청인이 포괄이임한 것으로 본다. 맞나 틀려? 맞다. 그 정도만 기억해. 나머지 길어서 안 돼. 그 다음에 253페이지 1인 매매예요. 1인 매매.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과다 매매가 발생한 경우 계좌 지배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 과당 1인 매매를 인정한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해주고. 2번 이미 1인 매매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위임의 내용, 투자 목적, 투자 자금의 성격 및 매매 거래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하게 매매 거래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다. 과도한 것은 인정한다. 결론 종합적 판단한다. 그 정도 결론. 그 다음 3번, 4번은 좀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1400% 던졌을 때 과당 발표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중요합니다. 3번 부당 권유 사례 3번 1. 직원이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인데 소문이 날까봐 이를 밝힐 수 없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 등의 말로 매매를 권유한 것은 부당 권유 해당합니다. 이러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2번 풍문으로는 언급 없이 조만간 공시될 것으로 신청인을 오인하게 한 것은 단정적, 합리적 근거 없이 없는 판단 제공으로서 부당 권유에 해당합니다. 풍문 해당합니다. 3번 직원의 투자 권유 시 보수적이고 기재했더라도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었기에 부당 권유로 보기 곤란한 이 문구 정말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례는 뭐냐면 75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파생상품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했는데 손해봤어. 이의제기했어요. 거절당했죠. 왜? 너 옛날에 과정을 했으니까. 과거의 경험에 파생을 할 정도면 너는 프로야. 그래서 거절했어요. 아셨죠?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 한 줄로 줄인 거예요. 직원의 투자 권유 시 성향이 보수적으로 나왔어. 장난친 거지. 이 사람이 고수니까. 보수적이고 기재해왔다 하더라도 과거 파생상품에 투자가 있기 때문에 부당 권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구 기억하시고 나머지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읽어드렸던 게 자주 시험 나왔던 문구들이고요. 시험 보러 갈 때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야는 사례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인정한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1번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252회 중요한 거는 1번의 2 1번의 2 그 다음에 253회 제일 중요한 게 3번 부당 권유 사유 3가지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끝. 끝났고요. 이제는 176페이지 법규. 와 이거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잘 볼게요. 법규가 몇 문제 나오냐면 10문제 나와요. 법이 엄청 넓어요. 법규.
예? 175페이지 박스 10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요령이 생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주는데 첫 시간에 때가 쉬운 문제였어요. 쉬웠었죠. 그게 20문제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목표를 두고 제가 몇 문제를 최소한 18개 맞추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윤리가 20문제 전후로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부터는 법규는 이제 솔직하게 다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1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최소한 5개 이상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드릴 거 다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해요. 요런 것 하세요. 내가 뭐를 하세요 말은 못하겠고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건 무조건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눈에 째려보고 시간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기서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 여러분 목표는 5개. 꽈랑 나오면 안 돼요. 5개. 그렇게 나오면 보세요. 첫 시간 제가 해드린 것 중에 20문제 중에 제가 16개 이상 맞추셔야 되고, 두 번째 20개 여기 또 최소 15개 맞추셔야 되고, 우리 5개. 총이 몇 개예요? 이게 36개. 몇 개 더 맞추면 돼, 이제? 24개.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176페이지 법규하고요. 176페이지 법규. 자, 1번.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있어. 금융투자 상품. 제가 이거 해드렸던 거가 아까 해드렸는데, 요거 예를 들어. 아까 그림 그려서 해드렸었죠? 금융투자 상품은 비금융투자 상품이 있는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 없으면 비금융.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예금, 적금, 예보험. 그 다음에 시대도 있어요. 쏟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다시 증권이 있고, 파생이 있으시죠. 여기는 초과 손실 가능성이 초과가 없으면 증권, 있으면 파생. 그 다음에 거래소 내에서 하면 장내고, 거래소 밖에서 하면 장내. 그렇지? 요거죠. 요게 지금 있는 게 176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마 시험을 하면 될 거예요. 기본이라서. 176페이지 무조건 나오니까. 기본이라서 돼요. 자, 볼게요. 176페이지. 금융투자 상품 1 정의, 1 개념 요소. 자, 1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한 문구만 기억하십시오. 2번.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들을 지급하거나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합니다. 권리는 옵션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줄 주십시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즉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비금융투자 상품을 본다. 그 다음에 2번에 투자성 판단 있으시죠? 거기에 보시면 1번에 투자 금액 산정 시 제외된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 2번 회수 금액 산정 시 포함된 항목이 있어요. 이거 종종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고객이 여러분이 A라는 펀드를 오늘 가입을 했어요. 1억 원을 가입을 하면서 전체 다 투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A를 일부 빠져서 9,900만 원이 들어갔다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이 1억에 9,900이에요. 9,900이잖아요. 그거라고. 그럼 가만히 볼게요. 뭐부터 그냥 볼게요. 1번에 투자 금액 산정 시 제외된 항목. 외우셔야 돼요. 판매 수수료. 당연히 빠지죠. 두 번째, 사업비. 보험계열 사업비. 위험보험이 빠지죠. 이것들을 빼고 들어가야 돼요. 제외되는 거 3가지. 수수료하고 사업비하고 위험보험. 자, 회수할 때 들어가요. 회수할 때 포함시키는 거. 자, 환매 수수료 포함해야죠. 환매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늘 해약을 했어요. 해약했는데 1억이 나왔어. 2억을 고객이 다 가져가지 않죠. 여기 환매 수수료 있으면 빼야죠. 환매 수수료 떼야 돼요. 그럼 환매 수수료는 원래 적립금이 펀드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뺀다. 두 번째, 수수료 빼죠. 두 번째, 누가 가져가요? 또 하나 있어요. 이자 나오면 딱 지키고 있는 애 있어요. 가는 안 주면 큰일 나요. 세금에 세금. 정말 세금 내한테 떼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산정하는 것은 환매 수수료, 해지 수수료, 세금 3가지. 그래서 산정하는 거 3가지, 제외하는 거 3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 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3번입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에 제외되는 거 3가지.
원화로 표시된 양도선 CD.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의 수익증권, 수익권.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선택권. 세 가지. CD,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세 가지. 자, 과거에는 계속 이걸 냈더니 요즘엔 장난을 쳐요. 원화 표시 CD죠? 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화 표시 C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도선, 연금도선 CD.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관리형 신탁 수익권 있죠? 관리형 신탁이거든요. 이게 시험생각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자격증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보는 모든 지역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법규가.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 법규가. 검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도 이 시험을 하도 나오니까 이 원화를 하도 CD는 다 외우거든요. 이걸 뭐로 바꿔요? 외화로 바꿔요. 외화 CD 달라요. 그다음에 관리형 있으시죠? 그 여기 보시면 그 책에 뭐라고 있어요? 관리형 신탁 있잖아요. 이 관리를 뭐로 바꾸냐면 처분으로 바꿔요. 처분형 신탁. 처분형 신탁으로 바뀌는 거. 그게 틀린 거라고. 나는 틀린 거라고. 틀린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외된 금융상품 제외되는 것은 원화 표시 CD, 관리형 신탁, 그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이 세 가지는 법에 있어요. 법에. 비금융상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도 내다 보니 다 외워놨으니 출제에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고 관리를 처분으로 바꾸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있으시죠? 자, 증권과 파생상품 구분이에요. 증권, 취득과 동시에 어떤 명목으로 추가적인 지급이 부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줄치셔야 돼요. 원본, 추가, 손실 발생이 없다. 이게 증권이고, 파생은 있다. 파생의 대표적인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돼 있죠. ELS, ELW. ELS, ELW는 뭐다? 파생 결합 증권이다. 그 정도 보셔도 돼요.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자, 177페이지에는 증권이 종류가 있는데요. 증권의 종류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야가 뭐니 개념을 보는 거죠. 개념을. 계속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채무증권하고 투자계약증권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자,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6가지로 구분된다. 종류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외국인이 발행하는 증권도 포함된다. 가가시면 지분증권 이게 있다. 외국인이 발행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틀려요. 외국인이 발행하는 도 포함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아셨죠? 그 다음 그 밑에 지분증권 있으시죠? 채무증권부터 할게요. 채무증권은 국채, 지방채 등 지급 청구권이 표시된 것, 그걸 원한다? 채무증권이다. 줄치시면 돼요. 지급 청구권, 그 단어가 나오면 채무. 채무가 빚이잖아요, 빚. 그러니까 지급할 것, 빚 줄 것, 갚을 것, 이게 있으면 채무증권, 고객님하시면 돼요. 지분증권, 지분은 어떤 투자에서 내 지분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증권은 그 밑에 보시면 주권 주식이잖아요.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다 지분이거든요. 그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뭐야? 지분증권이에요. 아셨죠? 신주 인수권, 주권 이런 것 나오면 지분증권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투자계약증권, 특정 체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증권이 뭐냐? 투자계약증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외우시는 두 개를 외우시죠. 특정, 그 다음에 공동사업. 특정과 공동사업이 나오면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계약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말장난이 아니고요. 이거하고 장난치면 진짜. 특정 땡땡땡땡 공동사업이면 계약이고요. 앞에 뭐가 꼭 들어가면 불자리. 특정과 불특정의 차이점 아시죠?
제가 앞에 계신 네 분한테 어떤 걸 막 가르쳤어도 특정인식한테 하는 거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강남에서 막 떠들어 특정한테 하는 거고 틀려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투자계약증권에 계속 기출이 나와요. 특정이에요. 앞에 글자들과 틀립니다. 특정 투자자에게 공동으로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투자계약증권. 여기 개념만 개념. 세 가지 외우십시오. 자, 첫 번째, 외국인도 된다. 그쵸? 두 번째, 채무증권은 그 키가 뭐예요? 지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지분은 신주인수권. 그 다음에 계약은 특정하고 공동사업.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출제 포인트 있으시죠? 우리 출제 포인트. 바로 밑에 아까 있었어요. ELS, ELW는 파생 상품이 아니라 파생 결합증권. 그 위에 있어서 외우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자, 제가 지금 해드릴 거는 17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79페이지까지 개념을 모르고 야간 누구냐, 야간 누구냐, 야간 누구냐, 뭐 이거 모르고 아셨죠? 그래서 178페이지 보시면 금융투자업자는 1번 투자 매매업자, 2번 투자 중개업자, 3번 집합투자업자, 4번 투자 자문업자, 5번 투자 일임업자, 6번 투자업자, 7번 종합금융업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온라인 소액투자업자 8명이 있어요.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시 집에 갈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기본이라서 나도. 네,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외울 거는 뭐냐면 야간 누구고, 그러니까 투자 매매업자와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중개업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매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차이점이 뭐냐? 자, 정리할게요. 투자 매매업자는 1번 누구의 명의든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사람을 매매업자예요. 책임을 누가 지냐면 내가 지내요. 내가. 바로 밑에 중개업자 볼까요? 누구의 명의를 하든 타인의 계산. 그러면 중개업자예요. 차이는 타인이냐 자기냐. 타인이 나오면 중개, 자기가 나오면 매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고, 두 번째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투자 매매업자가 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서 제외시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한 게 있는데 제외시키는 게 있어요. 그걸 내요. 아셨죠? 그래서 보면 투자 매매업자의 2번에 투자 매매업 적용 배제라는 게 있어요. 자, 1번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 특정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가 그 단어만 나오면 돼.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걸 제외한다. 두 번째, 투자 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프로와 프로끼리 하는 걸 제외하겠다 이 소리예요. 세 번째, 국가, 지방자치 등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제외하겠다. 따라서 투자 매매업자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자기가 프로끼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제외. 자기가 프로끼리, 매매업자, 중개업자, 프로잖아요. 공익으로 하는 건 제외한다. 아시죠? 그렇게 외워주세요. 자기가 프로끼리 공익으로 하는 건 제외한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 타인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업자 하긴 하는데, 중개업을 하는데 이런 일을 제외시켜. 그게 뭐냐면 1번. 자, 2번이네. 2번 투자 중개업자 적용 배제. 1번 투자 권유 대행인이 투자 권유 대행을 하는 경우 여러분이 하는 걸 제외하겠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거래소가 증권시장 및 투자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설하는 경우 제외하겠다. 세 번째, 협회가 하는 건 제외하겠다. 따라서 투자 중개업자 제외하는 거 세 가지. 대행인, 거래소, 협회. 그 단어가 나오면 다 제외. 아셨죠? 자,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소액 가면 소액. 항상 시험 문제 2개 나옵니다. 매매 중개. 자, 소액 나오면 소액. 자, 소액은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다른 거 안 해보셔야 되고요. 5억만 해서 5억. 숫자 있죠, 숫자. 네. 등록 요건 5억. 네. 5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자본금 5억. 온라인에 사는 거야. 다음에 마지막. 나도 가끔 가다 되는데 아까 제가 좀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투자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디가 돼? 예. 투자자는 3명이 있었어요. 자, 크게 나오면 2가지죠.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가 있고 일반 투자자가 있어요. 이해했죠? 전문 투자는 3명 있어요. 절대적 전문 투자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 자발적 상대적 3명 있어요. 요거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고, 일반 투자자는 일반인들이에요. 자, 복습 한번 할게요. 일반 투자자한테 보고해드리는 거 아까 고객 정보알기, 고객 KYC 생각나시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요것은 누구한테만 해준다? 일반 투자자한테만 해준다. 나네들 하실 필요 없어요. 왜? 나네들은 전문가니까. 아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 시사하게 30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쵸? 네, 이 사람들은 전문 투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투자자는 진정한 프로입니다. 전문 투자 3명 있어요. 절대적, 상대적, 자발적. 자, 외워봅시다. 책 볼게요. 자, 179페이지 전문 투자자 1. 전문 투자자가 있어요. 전문 투자자 1번.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절대적 전문 투자자입니다. 그 다음 2번. 상대적 전문 투자자 있죠? 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3번 보세요. 2번에 3번. 주권 상장법인 있으시죠? 회사. 상장회사. 쉽게 말해서 상장회사. 그 다음에 그 옆에 기금관리, 무슨 기금 이런 거고, 여기다 중요한 거, 그 옆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이에요. 아셨죠? 절대적인 국가,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거 2명 해보셔야 돼요.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법인. 그 다음에 자발적 법인 숫자 기억하세요? 100억. 개인 얼마? 5억. 그러니까 100억 이상을 돈놀이 했던 법인, 개인인데 똘똘하신 5억 이상을 잡고 갖고 맨날 장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로 본다? 상대적 법인으로 본다. 숫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한 거냐면 2번의 상대적 전문 투자자의 4번. 자, 제가 아까 이거 얘기했어요. 장애 파생이 위험하다고 그랬죠. 위험하다. 따라서 상대적 전문 투자자들도 이 장애 상품일 때는 처음엔 뭐로 가냐? 일반 투자자로 분류합니다. 왜? 이 상품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적정성의 원칙을 체크를 해서 괜찮다라고 보면 그때 전문가로 가요. 상품이 파생 상품일 경우. 파생 상품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일반인을 떼고 이 사람들이 서면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도 전문 투자자로서의 위치를 해줘 라고 할 경우에만 해서 일반 투자자에서 전문 투자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전문 투자와 일반 투자의 차이가 뭐냐고 자꾸 물어볼 텐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제한을 둬요. 보호를 한다는 것은 결론은 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들은 한도가 없어요. 야네들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위를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줄이지 않아요. 따라서 상대적 전문 투자자인 사람 중에, 자 볼게요. 자 2번에 4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번에 4번. 상대적 전문 투자자 4번. 주권상장법인이 주치셔야 돼요. 주권상장법인이 장외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뭐로 본다? 일반 투자자로 본다.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으므로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주주세요. 서면으로 누구에게?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 투자가 됩니다. 아셨죠? 자, 외워봅시다. 절대적 전문 투자자 국가,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에서 주권상장법인은 장애 파생 상품일 때는 일반 투자자로 된다. 장애 투자 상품을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전문 투자자가 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금융투자업자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애는 2명 있어요. 100억과 5억. 그렇죠? 근데 한 번 전문 투자가 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냐? 2년. 숫자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